정부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세기를 투입해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인 가운데 당초 방침과 달리 기침이나 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도 비행기에 따로 태워 귀국시킬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6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의심 환자 수도 9천 명이 넘어 환자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는 내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중국인과 접촉해 발생한 사람 간 전염 사례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안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실용정책위를 걷고자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힘들고 외롭겠지만 책임질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3분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으로 유발된 자연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4명인 상태며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다수 신고돼 집계를 마친 뒤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를 제외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이며 이 중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서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 환자 4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전세기를 투입해서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죠. 특히 우한에 거주하면서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자도 비행기를 분리해서 태우는 방법으로 국내로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격리 등 절차를 꼼꼼히 해서 유증상자도 같이 데려오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YTN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우한 거주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전세기가 여러 대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분리해 송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우한에서 전세기에 탑승하기 전에 중국 의료진과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함께 검역을 실시하는데 당장 격리 조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가 아닐 경우 비행기를 분리해 탑승시켜 국내로 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비행기에 1층과 2층이 있어 유증상자를 구분해 나누어 태우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교민들이 탑승할 때 비행기 좌석은 앞뒤와 옆자리를 비워 탑승자 간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공항에서 다시 검역을 받게 됩니다. 박능우 장관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로 독립된 다른 비행기를 타시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보내는 비행기 자체가 1층, 2층으로 구분되는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2층에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층을 달리함으로 해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간에는 서로 이렇게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자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사례 정의가 강화돼 중국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 환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송환되는 유증상자 가운데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병원으로 후송되는 사람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탑승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증상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로 송환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우한의 병원이 이미 포화돼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 이송 등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에 추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유증상자도 데려오면 가장 좋지만 중국 당국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고 데려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전세기 투입 시점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대를 투입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국내로 송환된 교민들은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교육 시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을 감안해 구체적인 장소를 공식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교민들은 의료진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의심 환자로 구분되면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 국적을 가진 가족은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어 일부는 최종 단계에서 탑승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은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발병자가 확진 전까지 평택에 머물면서 병원 등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자, 평택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평택 송탄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송탄터미널도 확진자가 거쳐간 곳인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터미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가 중국에서 귀국해 자택으로 가는 길에 들른 중간 경유지입니다. 게다가 터미널이라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서 감염 우려가 큰 곳인데요. 이 때문에 이곳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곳을 거쳐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여서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평일이기도 하지만 확진자 발생 소식까지 전해져서인지 이곳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 환산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평택은 평택항 여객터미널 등을 통해 중국인들도 많이 오가는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큰데요. 그러나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모두 완료했고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동요하는 모습 없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며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평택 지역 어린이집들은 이미 휴원에 다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가 평택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택시는 연휴가 끝나는 어제부터 어린이집 휴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임시 휴원령은 일단 어제부터 나흘 동안 한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모이는 어린이집에 먼저 선제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갑자기 다른 데 맡기기 어려운 부모에 한해서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휴원령은 선제 조치로 추후 상황을 봐서 휴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은 휴원이지만 초, 중, 고등학교는 일단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초중고등학교 휴교령은 내리지 않는 대신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를 중지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송탄터미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각국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독일에서 잇따라 우한 체류 경험이 없는 내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돼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적이 없는 일본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어제 나라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확인된 감염자 가운데 우한 방문 이력이 없는 첫 환자이자 첫 일본인입니다. 이 남성은 버스 운전기사로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을 태우고 도쿄와 오사카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례가 일본 내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감염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우한 거주 또는 우한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도 우한 방문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독일 당국은 33살 독일인 남성이 감염자로 확인돼 구속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온 중국인 여성 동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ie Chinesin stammt nicht aus Wuhan, sondern kommt aus Shanghai, hatte aber einige Tage vorher Besuch von ihren Eltern, die aus der Region Wuhan stammen. 이처럼 중국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과 독일에서 잇따라 사람 간의 전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과거 사스 퇴치에 공을 세운 중국의 유명한 호흡기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최고 학술기구인 공정원의 중난산 원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확실하게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전문가 팀의 팀장이기도 한 중난산 원사는 또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대규모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여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미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이 현지 시각으로 28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다만 중국 여행 제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는 하루 전 백악관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중국으로의 여행 제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앞다퉈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도 느껴지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원 측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 아무리 강력하게 대응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한치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중국 우한 주변 방문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방역 대응이 매우 잘 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곳곳에서 대응에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 고치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여당의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재 원종건 씨 미투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직접 이 진화에 나섰죠. 네,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영입 인재가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 당 대표이자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향후 영입할 인재들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들을 둘러싸고 부실 검증과 같은 잡음이 계속 불거지자 확실하게 끊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하위 평가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구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견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평가의 취지는 해당 의원들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단일 대우를 갖추자고 설득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공천관리위 3차 회의를 엽니다. 특히 현역 공천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 기준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이미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조사 등을 물갈이 밑바탕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할 전망입니다. 이미 당 총선 기획단에서 현역 30% 컷오프, 전체 50% 물갈이를 기준으로 정했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밝힌 상태입니다. 컷오프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 저희도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연결을 했었는데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을 했지만 향후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군요. 네, 앞서 앵커 언급대로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통한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만든 바른미래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에게 사실상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 거부당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안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선공적인 실용적 중도 정당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나설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갈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주어지고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서 진심을 다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간절하게 호소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계 의원들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일단 당에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 역시 당에 남아 쇄신 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과 김근식 교수가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혁신통합 추진위 합류를 선언해서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이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 해제 결정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1월 29일자, 그러니까 오늘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는 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인사발령 전에 핵심 인물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그동안 몇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사 1층 정문으로 들어온 이 비서관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자신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가 어떤 이유로 반쪽 사실만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애둘러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분하고 절제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통해서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 비서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첩보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제보를 재가공해 첩보 형태로 경찰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죠. 네,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에도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수사가 아닌 정치에 가까운 이번 사건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언론 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에 소환 조사했던 송철호 울산시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송 시장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청 측은 송 시장이 서울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일로 갔을 뿐이고 검찰 출석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하고 도움을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제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송 시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핵심 인물에 대해서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죠. 네, 수사팀은 다음 주 인사 발령 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핵심 수사 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토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번에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접 차장검사 정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에 이어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을 만나 매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보고를 했는데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기소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오갔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여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검 측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고 수사 보안도 중요해 수사 심의위 등 외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현직 검찰 간부가 내부통신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차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고조되고 있어 두 기관 사이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당의 전권을 둘러싸고 요 며칠 갈등을 빚어오던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결국 갈라섰습니다. 안 전 의원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는데요. 안 전 의원의 탈당으로 앞으로 정계 개편과 보수 통합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바른미래당 탈당 카드를 선택한 안철수 전 의원, 조금 전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에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기성의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물러나서 당권을 넘겨라.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손학규 대표가 어제 거절을 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바로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겠다는 1차적 계획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미국에서 돌아올 때부터 이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일단 유승민 전 대표가 리모델링 한번 시도하려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봤기 때문에 아마 손학규 대표가 또 뭐 안철수 대표가 오면 물러나겠다로 했는데 그 말을 부인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수순은 정해진 것 같아요.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제안을 했을 당연히 것이다. 아마. 예. 당연히 염두에 뒀겠죠. 그걸 만약에 염두에 못 뒀다 그러면 정치적인 수가 짧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새 집 짓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사람도 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국내당이라는 새 집을 한번 지어봤긴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뭐 성공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저는 아마 외통수로 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고립돼가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영 정치를 실용 정치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거친 파도에 뛰어들고자 한다. 이렇게 방향성까지는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어떤 비전까지는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중도 실용 얘기한 거는 뭐 오래됐고요.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고 나면 아마 이제 안철수계라고 하시는 의원분들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례대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월 2일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임기 만료 4개월 전부터는 비례대표가 승계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2일 이후에 뭐 권은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창당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당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가 남아있는 당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인데 한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요.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그래서 선거 중반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지사한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안철수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첫 일성으로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도 윤석열 총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통합은 안 하지만 후보 단일화로서 소위 반문재인 반민주당 연대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소위 지금의 야권에서 소위 그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려면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 지역을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남아있기는 한데 과거에 왔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이번에 혼자서 총선을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신당이나 평화당이랑 같이 해서 다시 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호남당이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호남계 의원들은 뭐 대한신당 쪽으로 그리고 새보수당 쪽으로 가는 의원들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당을 만든 다음에는 뭔가 보수 통합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통합은 아니고요. 연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같은 연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과거에도 그걸 스스로가 제안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혁통이 박형준 위원장하고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오전에 만났습니다. 이걸 고리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가능성, 보수로의 연대 이런 가능성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참여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개인적인 자격이다 이랬고요. 지금 김영환 전 의원이 갔는데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명으로 어떤 개인적인 자격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논의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인 공간이 호남이었고 기반이 그다음에 이제 중도였어요. 이번에 이제 실용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보수
연합에 들어간다라면 아마 저는 정치의 미래는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기 이제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라든지 유승민 대표 전 대표들이 경쟁을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그 판에 끼어들어서 보수 후보로서 대권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중도라든지 아니면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기반도 완전히 호남이라는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명분, 그러니까 중도라는 명분이 어찌 보면 지금 유일한 명분인데 그것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안철수 계라는 뭐 비례대표 의원들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대를 한다. 그러면 뭐 그 어쨌든 안철수 계획 자체가 깨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저는 그 보수 대연합으로 선거연대든 합당이든 가면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정치는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연합으로 들어간 미래는 없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철수 전 대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 이맘때쯤부터 대통령 레이스는 시작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안철수라는 분은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보면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야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핵심이 가면 역시나 그 당시에도 후보 단일화 문제는 또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수 진영과 중도까지를 망라하는 진영이 어쨌든 단일 대우로 다음 대선을 치르자라고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다고 본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총선 전에 귀국하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중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중도를 망라하는 전체 진영의 대표 주자가 돼서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구나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총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과연 실제로 야권 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김용환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 전 의원 또는 뭐 김근식 교수가 참여한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다. 개인적인 참여의 문제고, 그거는 뭐 안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안 대표랑 같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김수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할 것인지. 출마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넘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안 대표랑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론이 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자 행보를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정계 개편 과정에서 어떤 그 영향으로 작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도 이분의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의 미투 논란 후폭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투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페북에 보면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원종건이라는 글을 올려뒀다가 미투 의혹 제기된 전 여자친구의 글이 인터넷에 달구자 이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 미투는 미투끼리 통하는가 봅니다. 원 씨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사태가 터지기 전 한간에 회자된 바 있습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오늘 원정원님을 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그런 말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의당까지 비판하는 상황. 오늘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직접 사과를 하고 진화에 나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원종건 씨 문제 이런 한간의 소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에서도 이런 소문을 알고 이 영입을 한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대학 내에서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근데 이거를 영입 이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안 겁니까? 아니면 영입 이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안 겁니까? 이게 아마 영입 이후에 그러니까 당내에 전해진 건 영입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대학 내에 좀 이게 한 1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영입된 이후에 이제 출입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조사할 수도 없는 얘기고 어찌 보면 약간 개인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됐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본인 스스로 철회했고요. 우리 당대표도 사과했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래 보니까 또 그 전 여자친구라는 분이 예전에 해바라기 센터까지 찾아갔었다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성폭행이라는 걸 당했을 때 찾아가는 뭐 경찰이라든지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자리거든요. 변호사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자리인데 찾아갔었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향후에 그때 당시는 아마 이게 본인 스스로 나섰을 때 별로 뭐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또 알려질 수도 있다. 2차 피해도 예상해서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아마 본인이 언론에 그걸 공개한 걸 보면 이게 뭐 당사자 사이에 어쨌든 어떤 법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원종건 씨, 그런데 한국당도 영입을 추진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위주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입하는 정당 모두가 저는 깊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정치를 잘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책임, 또 공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종건 씨를 포함해서 정치권에 영입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그러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되고요. 반대로 그 정당에서도 어떠한 스토리라든지 또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이전에 적어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공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스토리보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가 34살 먹은 여성 총리가 얼마 전에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총리가 15살 때부터 소위 청년 정치학교 시절부터 정치를 배우고 토론을 해왔던 경우입니다.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정당들은 인재를 자꾸만 검증 없이 데려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 내부에서 정말 좋은 학교도 만들고 오랜 기간의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재를 키우는 그런 정당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유명인들을 자꾸 어찌 보면 정당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은 유명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축구 뭐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사실은 검증이 어렵죠. 근데 지금 당내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에 보면 뭐 보좌관도 있고요. 당직자도 있고 시도위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정치를 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계속 해왔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이런 영입 인재들이 어찌 보면 뭐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를 차지하게 되면 당내에서 계속 오래 했던 분들은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런 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두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과정을 거쳐서 당내 들어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뭐 활동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그냥 모셔다가 정치 한번 출마시켜서 당선된다 한들 그분들이 계속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좀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후폭풍이 컸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뭔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이 안 나온 상황인데 우회적으로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우겸 전 대변인하고 정봉주 전 의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김우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당에서 그 검증을 미리 받게 돼 있습니다. 검증 받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하게 돼 있는데 김우겸 전 대변인은 그걸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할 거냐, 이제 통과될 거냐 말 거냐 논의 중인 상태인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검증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당 뒤에는 불이익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분 다 당 지도부 쪽에서는 좀 불출마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뭐 본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본인들이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만약에 적격, 부적격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게 또 기록에 남거든요. 한번 또 부적격 됐던 분이 나중에 또 다른 식으로 출마할 때도 그게 또 불이익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본인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두 분은 좀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상황은 좀 다르다.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 그 선거 4.13 총선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2월 달까지만 해도 여권이 계속 잘 밀어붙여서 소위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바닥 민심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1월 8일 날 검찰 인사가 진행되고 또 중앙안보 인사가 진행되고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데다가 또 바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좀 엄격하게 좀 조심하면서 공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고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빠르게 정리하고 그래서 가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 현 부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를 당에서 딱 잘라내듯이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죠.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고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진성준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경찰청 상부로부터 전달되어 왔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지 무슨 그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든지 또는 무슨 어디라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갑자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이러한 본인의 입장과 소명이 저희 검증위원회의 납득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물론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출마의 배경에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칫 수사의 전개 양상에서 심각한 측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자, 황운하 전 청장의 소명은 납득이 갔다는 거고요. 네네. 지금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일단 영장이 한 차례 청구가 됐고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다시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대상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큰 차이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계속 나 빨리 수사해달라.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달라. 그때도 목적이 있었죠. 나는 어쨌든 수사 빨리 끝내고 왜냐하면 수사 중인 경우는 사퇴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퇴하고 나서 이제 출마하겠다. 이 의사를 계속 밝혀왔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는 제시를 한 거죠. 미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지체되다가 이게 이제 울산에서 서울지검으로 오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이었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마 자체가 약간 의외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수사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의도라는 게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의 뭐 출마 의지를 계속 비춰왔고, 그리고 나는 그렇죠. 그리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 전에부터 나는 이제 검경 수사권에도 본인이 계속 강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검경 수사권 하는 데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측돼 있었고, 송병기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사가 진행되니까 출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부시장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황운하 청장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게, 과거에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그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옮겨온 다음에 특히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다가, 특히나 1월 8일 날 검찰 인사가 있으니까 1월 중순부터는 2월 달 지나서 그 출두를 하겠다라고 수사 연기 요청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2월 3일 날 중간간부 인사도 다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월 4일 이후에 검찰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간의 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졌습니다만,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이 그 유재수 감찰 중단건으로 기소될 때를 보면 실제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지금 그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을 훨씬 더 큰 선거 부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장모 행정관, 그리고 송병기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늦게 이제 2월 4일 이후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또 수사 그 지휘 라인이 좀 바뀌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고, 과연 그런 지금 하명 수사 사건의 핵심에 있다고 얘기하는 황운하 청장이 지금 그 공직 후보자가 돼서 총선을 출마하는 게 과연 맞나?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선거에 가서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풍이 불 거다. 공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이 아마 대전 지역에 출마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에 이미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이분이 나가려는 지역에 아마 두세 분 정도 예비 후보가 있어요. 이미 지역위원장도 있고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선을 거치고 아마 할 거기 때문에 뭐 판단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 수사 지휘 라인, 그러니까 지검장하고 이제 차장은 바뀔 예정이지만 이제 수사 그 담당 부장이라든지 수사 검사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 전에 본인을 갑자기 수사를 1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약간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좀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 그 수사 지금 연휴 지난 이후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인사 이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발령 날짜가 이제 다음 주인데 앞두고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 인물들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가 송철호 울산시장 기소를 놓고, 그런데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그 현 수사팀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본인에 대한 기소를 구태타로 낙인 찍었습니다. 공수처로 탄압하겠다는 위협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청와대 완장을 차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겁니까?
가히 권력에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여야 입장, 극과 극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최광욱 그 비서관 기소 때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 충돌이 이제 또 한 번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뭐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기소 범위를 누구까지 할 거냐. 지금 네. 어쨌든 검찰이 판단하는 거는 뭐 영장 철거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소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뭐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영장 청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범인은 많이 잡으면은 뭐 많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소를 누구 선에까지 기소를 할 거냐. 아마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기소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다음 주 월요일 인사 전에 그럼 네.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예. 뭐 근데 기존에 수사를 했었던 수사 지휘 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 그렇죠. 예. 네, 그 의지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 그래 어쨌든 뭐 절차적으로 사실은 지금 뭐 차장 검사의 전결로 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아마 기소 범위도 결국은 아마 혐의라든지 오늘 아마 이광철 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수순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예. 라는 게 문제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이에요. 이제 선거에 관여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건데 공무원이 선거 그 당시 그런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이제 뭐 검찰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송철호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뭐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럼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수사를 했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아마 기소 혐의가 뚜렷하지는 않다. 예. 그래서 아마 기소 범위가 좀 최소한의 범위 되는 데에서 아마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선 수사팀은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성윤 지검장은 결정이 보류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칫 지난번 그 명절 전에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경고성이었습니다만 실제 감찰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 못하죠. 감찰은 못한다.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정례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예. 검찰총장한테. 아마 그래서 이미 차장과 부장선에서 기소를 해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백원호 비서관 그리고 장모 행정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오늘 조사 여부에 따라서 이광철 비서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기소할 대상에. 네. 예. 지금 수사진에서는 기소를 하려고 이미 의견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석윤 지검장이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틀째나. 그러면 아마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기소해라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게 되면 상급자의 지위를 따르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인영 대표도 자꾸만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잠깐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항이라는 것이 사실 대표적으로 전두환식의 악법이다라고 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질 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주 딱 잘라가지고 감찰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부에서는 그 차장과 부장을 감찰할 수는 있어요. 그 사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조차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감찰의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게 사실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이 검찰청법 해석을 두고는 좀 검찰하고 법무부가 좀 달리 해석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인데 그거는 이제 중요 사건 공무원이라든지 뭐 판검사라든지 이런 했을 때는 미리 보고해라.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 고검장한테 미리 보고하라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먼저 보고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이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다른 규칙에 보면요. 사실은 중요 사건에 기소를 할 때는 그 소속 검사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검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규정을 적용할 건가 문제이지만 저는 아마 이번 계기에 이번에 보면 아마 이 지검장이 보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기소 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다 그래요. 예. 이의 제기를 했으면 사실은 근데 이의 제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규정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전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른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프랑스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 출신의 중국인 노인입니다. Nous venons d'être informés que nous avons ce soir un quatrième cas confirmé. Il s'agit d'un touriste âgé qui est actuellement hospitalisé en réanimation à Paris. Son état clinique est donc sévère.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프랑스에서 상태가 위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확인된 2명은 중국 우한 출신의 31살, 30살 남녀 여행객입니다. 다른 한 명은 48살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중국에서 잠시 우한에 체류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미넨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환자들은 첫 환자의 감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온 회사 동료 중국 여성에게 감염된 첫 환자와 같은 자동차 장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40대 남성이 감염돼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미국과 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cubation period you're referring to is can be anything between 1 and 14 days. That's what the experience so far shows. And yes, that means people can transmit the virus within this time. 세계보건기구 측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첫 전세기가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20여 명을 전세기로 파견해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탑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 국립인천공학검역소 검역반과 외교부 직원 등이 포함돼 이륙 전은 물론 기내에서도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우한에 투입하는데 모레 출발하는 항공기에는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신속 대응팀장으로 탑승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발열과 기침 등을 보이는 유증상자를 전세기에 탑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우리 보건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증상자를 데려오면 좋겠지만 중국 정부가 고열, 기침 등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출국이 안 된다는 방침이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4명인 상태며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다수 신고돼서 집계를 마친 뒤에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를 제외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이며 이 중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서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 환자 4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 전액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법 관리법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공동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중국인이 쓰러져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입니다.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진 이 사진 속 주인공은 그러나 술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취객일 뿐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정 쇼핑몰에서 환자가 실려갔다, 또 이 특정 회사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와 같은 내가 봤는데 이 불이부터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각막에 침이나 분비물이 들어가면 감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마주친다고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우한 폐렴이 중국 공산당의 생화학 무기고 연구시설에서 유출됐다 이런 내용의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생화학 전문가 인터뷰라고 인용된 영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예 뉴스 형식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 감염자 기침 한 번으로 주변 14명이 동시에 감염된다. 또 폐렴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확산되기 때문에 괴담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관련 단체들이 진행 상황이나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중국인과 중국 동포 상대로 한 이 혐오성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공짜 치료를 받으려고 대거 국내로 들어왔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 돈으로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대준다 이런 내용 등인데요. 무분별한 반중 또 혐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죽기 싫습니다,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에 노 차이나 포스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았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 입구에는 중국인 출입 금지를 알리는 한자로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또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을 즉각 차단하라! 음식 배달앱, 배달의 민족, 배달 노동자 노조, 배민 라이더스 지회는 아예 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 또는 배달을 만약에 시킬 거면 위험수당을 지급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논란이 일자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측은 가맹 조직의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나르기만 해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에 한 포털 커뮤니티에 메르스 탓에 특정 병원에 출입이 금지됐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40대 남성, 당시에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중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투명하면서도 빠른 정보 업데이트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공포심을 이용해서 혐오를 불러오는 가짜뉴스, 자칫 본인 빼고 아무도 안 믿는 이 불신 사회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항공사 한 곳이 다음 달 초 중국 항공편 일부를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검역 대상 공항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협력과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 최고 수준인 가지 말라는 4단계를 발령했고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방문을 자제하라는 3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등을 오가는 24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와 별도로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 공고를 연장하고 검역 대상 공항도 확대했습니다. CDC has reassessed its
entry strategy and decided to expand to screening travelers from the 5 airports originally to 20 airpor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는 이렇듯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는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보건상의 위협이라면서 미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urging China. More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re the most important steps you can take toward a more effective response. 에이자 장관은 중국에 미국 전문가들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하다며 중국의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3분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11도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발 지진이란 일반적으로 핵실험 등 인간의 활동으로 지각의 응력 변화와 변형이 생겨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이제 막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 절차에는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체육계도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특히 선수들이 있는 진천 선수촌 어떻게 지금 방역 작업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 전 세계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불과 6달도 채 안 남겨둔 시점이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은 입구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저 열 감지 카메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열 감지 카메라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체온계로 다시 체온을 재고요. 만일 체온이 37.5도 이상 나타나면 웰컴 센터 2층에 있는 의심 환자 대기실에서 전문의의 정밀 진료를 받게 됩니다. 감기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열이 아닌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근 병원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수촌은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과감하게 퇴촌시키고 만에 하나 한 명의 환자라도 발생하면 선수촌 자체를 폐촌할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수촌의 의학부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최대한의 방법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로 열 감지 카메라부터 먼저 설치를 하게 됐고요. 네. 그 외부인들이나 그 선수들도 그 설 연휴 기간 그 외부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촌 내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을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 감지 카메라부터 지금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에 이제 일단 그 우려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면 이 촌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불허할 예정입니다. 조금은 그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그 외부에서 이거는 조금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선수촌에 이제 발생이 하게 되면 저희들은 폐촌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초원 조치는 뭐 환자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의지의 뭐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들도 이제 장소를 바꿔서 열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자 농구 대표팀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자농구 대표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올림픽 최종 예선을 지금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개최 예정지가 중국 광둥성 포산이었는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옮겼습니다. 대회 일정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베오그라드로 변경된 올림픽 여자농구 최종 예선은 C조의 경기입니다. 예. 4개 팀이 한 조가 돼서 풀리그를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국과 한 조에 묶였습니다. 영국과 스페인도 같은 조에 배정이 됐는데요. 스페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8일 영국, 9일 중국과 차례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여자농구 대표팀은 애초에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모두 그 광둥성으로 다 완료를 했는데 이제 다시 전부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1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던 시차가 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전에 없던 시차라는 변수와 또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랭킹이 여자농구가 19위거든요. 중국이 8위, 영국이 18위, 스페인이 3위인데 이번 장소 변경으로 유럽 국가인 영국과 스페인은 오히려 이 시차를 없애면서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됐고 한국과 중국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베오그라드가 이 발칸반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에 확실히 유리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 뭐 올림픽 예선 뭐 포함해서 이 스포츠 일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뀐 것들을 많을 텐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대로 여자농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농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고요. 이제 여자 축구가 있습니다. B조 예선 경기가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호주 시드니로 옮겨졌습니다.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한국은 B조가 아닌 A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우한에서 열릴 예정인 올림픽 예선 종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복싱입니다. 네. 이 다음 달 3일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이 예정돼 있었는데 장소를 요르단의 수도죠. 암만으로 옮겼고요. 시기도 한 달 정도나 뒤로 미뤘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죠. 항저우에서 계획됐던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는 아예 취소가 됐고요. 또 3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도 현재 개최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대회 일정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 뭐 국내 이제 프로축구 전지훈련 이맘때쯤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가는데 뭐 다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일정을 좀 바꾸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K리그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음 달 29일 리그 개막이거든요. 한참 이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구단들이 많습니다. 중국으로 떠났거나 또는 중국으로 떠날 계획을 갖고 있던 구단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국 쿤밍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대구는 조기에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원래 쿤밍에서 1차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로 옮길 예정이었는데 쿤밍에서 조기 귀국한과 동시에 상하이 훈련은 취소를 했습니다. 또 중국 메이저우에서 2차 훈련을 계획한 상주도 일정을 접고 귀국을 했고요. 또 다음 달 부산 전지훈련까지는 상무체육부대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태국에서 1차 전지훈련을 진행했는데 네. 다음 달 2일부터도 중국 광저우에서 2차 훈련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걸 또 취소하고 국내 거제에 캠프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K리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중국에서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현재 무관중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태국 부리람과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고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인 조별리그 일정도 조율에 나섰습니다. 플레이오프 없이 조별리그에 직행한 우리 팀이 울산과 전북이거든요. 이 두 팀은 2월에 상하이 원정, 다음 달 원정을 5월로 미루고 5월 홈 경기를 2월에 국내에서 먼저 치르자 이런 방법을 AFC에 제안을 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AFC도 대응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정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스포츠계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추워야 할 1월이지만 추위는 실종되고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6,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공기도 깨끗하고 날도 무척 포근하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 쪽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최고 20mm고요.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0도, 광주가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당분간은 평년보다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는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